50억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이제 호강시켜 드릴게. 하지만 5분 후 그 남자는 밥상을 엎으며 소리쳤죠. 땅 문서 당장 내놔.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아니라 도둑이 돌아온 거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랄게요. 2024년 가을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마을 어귀부터 시작된 흙먼지가 차체를 뒤덮었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 차량이었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얼굴 곳곳에 새겨진 주름과 핏발선 눈동자는 뭔가 다급함을 감추고 있었죠. 남자는 낡은 시골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열었어요. 엄마, 나야, 철수.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영이었어요. 거칠어진 손과 그을린 피부가 평생 농사일을 해온 삶을 말해주고 있었죠. 영희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오빠 철수였죠. 오빠.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죠. 철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계시던 노모를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가 두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철수야. 아들 철수. 85살의 이순자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흐릿한 눈동자로 철수를 바라보다가 어렴풋이 알아본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야, 우리 아들. 그래, 엄마. 이제 효도할게.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 철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았어요. 저 목소리에 담긴 거짓말을요. 20년 전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도 저렇게 다정한 척하다가 수술비를 들고 사라진 게 바로 저 오빠였으니까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와 철수를 위해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이 전부였죠. 시골 밥상치고도 소박한 편이었습니다. 철수는 밥상을 내려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영희를 쳐다봤죠. 영희야, 잠깐 나와봐. 마당으로 나온 철수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야, 요새 뉴스 안 봐? 이 동네 신도시 개발 확정됐잖아. 철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오빠가 온 거야? 당연하지. 우리 땅 보상금이 얼만 줄 아냐? 50억이야, 50억. 평당 100만 원이라고. 철수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죠. 오빠, 20년 동안 어디서 뭐 했어? 엄마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게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땅이야. 어디 있어, 땅 문서? 오빠한테 줄 땅은 없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장남인 내가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는 2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포기했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밥상을 발로 걷어찼어요. 쾅! 된장찌개 그릇이 마루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치며 밥이며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아, 50억짜리 땅 주인이 왔는데 밥상이 이게 뭐야? 장남인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법이야, 법. 철수의 고함 소리에 어머니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미친 듯이 달려가 어머니를 감싸 안았어요. 오빠,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닥쳐. 당장 땅 문서 내놔. 안 그러면. 철수가 어머니 쪽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영희가 벌떡 일어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어요. 오빠, 후회할 짓 하지 마. 이 땅 주인은 따로 있어.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누구? 너? 웃기고 있네. 법적으로 장남인 내가 상속자야. 착각하지 마. 이 땅은 오빠 거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거칠게 소리쳤죠. 뭔 개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영희는 대답 대신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간 참아온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수의 분노 어린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한 눈빛으로 오빠를 마주봤죠. 그 눈빛을 본 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순한 동생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자신 앞에서 울기만 하던 그 영희가 아니었죠. 영희의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4년 겨울이었어요. 아버지 김만식 씨가 쓰러지신 날이었죠.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빨리 준비하셔야 해요.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가난한 집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다급한 마음에 영희는 서울에 있는 오빠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올라간 지 5년째였어요. 그동안 명절에도 한 번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럴 때는 와주겠거니 믿었죠.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급해.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3천만 원이래. 뭐?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제발 좀 도와줘.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 알았어. 내려갈게. 전화를 끄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와주겠다니까요. 이틀 후 철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본 철수는 의사를 따로 불러 물었죠. 수술하면 완치됩니까? 고령이라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그날 밤 철수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으셨어. 수술해도 완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 영희는 오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오빠. 나도 알아. 근데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야. 우리 집에 그런 돈 어디 있어? 철수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날 새벽 영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자 철수가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죠. 오빠, 뭐해? 철수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통장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아버지 통장이지? 얼마 있어? 그건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야.
2,500만 원 정도 있을 거야. 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집 문서를 꺼냈어요. 이것도 가져갈게. 영희는 깜짝 놀라 달려가 철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빠, 제발. 그건 우리 집이야. 아버지 수술비로 써야 해. 가망도 없는 노인네한테 돈 쓰는 게 말이 돼? 차라리 이 돈으로 내 사업이나 살려야지. 철수는 영희를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철수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영희 앞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 똥값 딱 너나 가져. 돌밭에 자갈밭인데 누가 사겠어. 평당 10,000원도 안 나갈걸. 그건 손으로 급하게 쓴 각서였습니다. 나 김철수는 부모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뒷산 밭 3,000평을 동생 김영희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장 찍어. 그럼 아버지 통장은 안 가져갈게.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정말로 통장만 들고 집을 나가버렸죠.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철수의 뒷모습을 보며 영희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가져간 2,500만 원으로는 수술비가 모자랐어요. 영희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겨우 500만 원을 모았죠. 결국 아버지는 수술도 받지 못한 채 사흘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상주는 영희 혼자였어요. 철수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죠.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디 갔어?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흘렸죠. 빈소 앞에서 곡소리만 허공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슬펐는지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영희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빠가 버린 그 땅 꼭 지킬게요. 평생 지킬게요. 그날의 다짐을 영희는 20년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영희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씨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셨죠. 영희는 낮에는 남의 집 농사일을 도우며 품삯을 벌고 밤에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버리고 간 뒷산 밭이 있었어요. 3,0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이었지만 철수의 말대로 쓸모없는 돌밭이었습니다. 자갈과 돌멩이가 가득한 척박한 땅이었죠. 농사를 지으려 해도 호미가 돌에 부딪혀 튕겨나갈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그 땅은 포기해. 돌밭을 어떻게 일구겠니? 차라리 헐값에라도 팔고 어머니 모시고 읍내로 나가는 게 나아.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함부로 버린 것을 자신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죠. 영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랜턴을 들고 뒷산밭으로 올라가 돌을 주었죠. 하나하나 손으로 집어 밭 가장자리에 쌓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진 물집 자리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부어 올랐고 손톱 밑에는 흙과 피가 엉겨 붙었죠.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작은 돌들은 대부분 치워졌어요. 3달째 되던 날 영희는 처음으로 밭에 쟁기를 댈 수 있었죠. 하지만 땅은 여전히 척박했습니다. 영희는 소똥과 퇴비를 지게로 날라 밭에 뿌렸어요. 1짐, 2짐, 100짐, 1000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퇴비를 날랐습니다. 어깨에 지게 자국이 파이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밭에 감자를 심었지만 수확은 형편없었어요. 2년째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3년째 드디어 제법 쓸만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버지 봐요. 오빠가 똥값이라고 버린 이 땅에서 감자가 났어요. 밤이면 영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둘이 마주 앉아 먹는 밥은 따뜻했어요. 어머니는 가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고생이 많네. 시집도 못 가고.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영희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어요. 서울에서 돈을 쫓다가 사람까지 잃어버린 오빠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라고 믿었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그러다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영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딸 영희 어디 갔어요? 영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영희예요, 엄마. 아,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컸네. 치매 진단을 받은 날, 영희는 뒷산밭에 올라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늘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었죠. 아버지,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땅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15년째 영희는 밭에서 호박과 고구마를 수확했습니다. 땅이 점점 기름져 갔어요. 20년째가 되던 해 그 척박했던 돌밭은 완전히 옥토로 변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영희야, 이 땅이 이렇게 좋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 자네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만.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평당 10,000원도 안 나간다던 그 땅을 자신의 땀과 눈물로 일궈냈어요.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나는 작물로 어머니와 자신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박동식 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죠. 영희야, 큰일 났어. 아니, 대박 났다고 해야 하나?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신도시 개발구역에 우리 마을이 포함됐어.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영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그것도 자네 뒷산 밭이 한가운데야. 평당 100만 원은 거뜬히 받을 거야. 평당 100만 원. 3,000평이면 30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주변 시세까지 고려하면 50억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소문이었어요. 영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평당 10,000원짜리 돌밭을 일궈온 자신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날 저녁 낯선 차 한 대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철수가 집에 들어온 지 이틀째 되던 날 또 다른 차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은색 외제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여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은 빨간 매니큐어로 칠해져 있었어요. 철수의 아내 박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코를 찡그리며 마을을 둘러봤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여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대요? 냄새도 나고. 즉, 참아. 50억 챙기면 다신 안 올 거니까. 미라는 영희의 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흙바닥에 푹푹 박혔어요. 밭일을 하던 영희가 고개를 들었죠. 누구세요? 아, 처음 뵙네요. 전 철수 오빠 아내 박미란이에요. 미란의 목소리는 달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어요. 아가씨. 미란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어요. 어머나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를 안으려다가 어머니 옷에 묻은 흙을 보고는 슬쩍 몸을 뺐죠. 영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철수와 미라는 마을 회관으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박 이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철수는 사람들에게 소주를 돌리며 말했어요. 이장님, 그동안 제 동생이 폐를 많이 끼쳤죠? 제가 이제 돌아왔으니 걱정 마세요. 자네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지. 그런데 20년 동안 어디 있었나? 박 이장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철수는 멋쩍게 웃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사업하다가 망해서 정신이 없었죠. 근데 이제 좀 안정됐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빚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가려고요. 좋은 요양원에 모실 거예요. 요양원? 영희가 집에서 잘 모시고 있는데 왜? 아이고, 영희 씨도 이제 결혼해야죠. 평생 엄마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 말에 마을 사람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자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박 이장은 달랐어요. 그래. 근데 땅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제가 상속받아야죠. 법적으로도 그래요. 법은 무슨. 자네 20년 전에 그 땅 영희한테 넘기지 않았나? 순간 철수와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그건 그냥 장난으로 쓴 종이 쪼가리예요. 법적 효력 없어요. 각서에 도장까지 찍었다며? 박 이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란이 나섰습니다. 이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3천만 원짜리 각서가 진짜 매매 계약이라는 건 아니죠? 그 땅이 지금 50억인데요. 그건 영희가 20년 동안 돌밭을 옥토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자네들은 그동안 뭐 했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부부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 영희의 집에 돌아온 철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김영희, 당장 나와. 고함 소리에 영희가 나왔어요. 철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빠 취했어. 들어가서 자. 닥쳐. 너 박 이장한테 뭐라고 한 거야? 각서가 어쩌고 저쩌고. 미란도 옆에서 가세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좋게 얘기하자고요. 50억을 반반 나누면 되잖아요. 25억이면 당신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이 땅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설마 진짜 농사 지으려고?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수는 전화번호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영희에게도 들렸죠. 김철수,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5억 원.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신체 포기 각서 집행한다. 형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시발, 벌써 3개월 연장해줬잖아. 이자만 얼만데. 금요일 자정까지 알았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미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또 독촉이야? 금요일이면 모레잖아. 닥쳐. 나도 안다고. 철수가 미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위험했죠. 김영희, 어차피 넌 그 땅 혼자 못 지켜. 등기 이전하려면 어머니 인감도장이 필요하거든. 그건 어머니는 치매잖아. 내가 뭐라고 하면 다 고개 끄덕이실걸?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요즘 영희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죠. 철수는 비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안 돼. 막아야 해. 영희는 급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앞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요? 가족끼리 얘기하는데. 비켜요. 에이, 됐고. 어차피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미란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철수야. 도장 어디 있어? 영희는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희는 이상한 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죠. 영희는 급히 일어나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이었어요. 이불은 그대로 있었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엄마, 엄마. 영희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부엌, 화장실, 마루,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어요. 마당으로 뛰쳐나갔죠. 철수의 차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영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간신히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 어디 있어? 엄마는 나랑 있어. 걱정 마.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쳤어? 치매 환자를 어디 데려간 거야? 당장 모셔와.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게. 끊는다. 오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박 이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장님, 오빠가 엄마를 데려갔어요. 어떡하죠? 뭐,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가족 간의 일이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찾아보시고 내일 아침에 파출소로 오세요. 치매 환자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수배는 넣어드리겠습니다. 영희는 허탈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시각 읍내 허름한 모텔방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앉아 계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라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 나 철수야. 아들 철수. 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알아보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철수? 우리 아들? 그래, 엄마. 나야. 철수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인감도장도 함께 꺼냈죠. 엄마, 여기 좀 찍어줘.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이게
뭐야? 어머니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손도 떨렸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한테 땅 준다는 거야. 장남인 나한테 주는 게 맞잖아. 땅? 우리 땅?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미란이 나섰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서울 좋은 곳에 모실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그러니까 도장만 찍어주세요. 영희는, 우리 딸 영희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희는 괜찮아. 엄마는 나만 생각하면 돼. 싫어. 영희 불러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엄마,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어? 나 5억 빚이 있다고. 모레까지 안 갚으면 나 죽어. 뭐? 도장 찍어. 어차피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빨리.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도장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어요. 싫어. 하지 마. 어머님, 제발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미란까지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희. 우리 딸 영희. 바로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어요. 김철수 씨, 준비됐어요?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지금 갑니다. 철수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미란이 어머니의 반대편을 잡았죠. 둘이서 어머니를 거의 끌다시피 차에 태웠습니다. 읍내 부동산 중개소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자자였습니다. 김철수 씨 맞죠? 저는 토지 매수 희망자 정민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악수했어요. 정민호는 어머니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이분이 소유주신가요?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증여하시기로 했어요. 증여? 그럼 증여 계약서는 따로 있나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한 게 없었어요. 미란이 재빨리 나섰죠. 지금 작성하면 되죠. 어머님, 그렇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계실 뿐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영희가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차서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엄마. 영희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영희야. 우리 딸.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영희를 알아본 거예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영희는 어머니를 안은 채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타올랐어요.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치매 환자를 납치해서 도장을 찍게 하려고? 납치? 우리 엄마 모시고 나온 건데 무슨 납치야? 철수는 빤빤했습니다. 미란도 거들었어요. 영희 씨, 어차피 이 땅은 장남이 상속받는 게 맞아요.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 웃기고 있네. 영희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가 꺼낸 봉투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어요. 철수가 떠나던 그날 받은 각서였죠. 영희는 그걸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건 토지 매매 각서네요. 2004년 작성됐고 도장도 찍혀 있네. 철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그
그거 종이 쪼가리예요. 장난으로 쓴 거라고. 장난?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수술비 3천만 원 들고 튀면서 던진 게 장난이야? 나한테 이 땅 판 대가로 받아간 거잖아. 닥쳐. 그때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중개사도 정민호도 숨죽이며 지켜봤죠. 미란이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각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등기 이전이 안 됐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무효예요. 미란의 말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등기부등본을 봐. 소유주가 아직 엄마로 되어 있을걸? 정민호가 노트북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상한데요? 뭐가요?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소유주가 이순자 씨 맞는데 2005년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네요. 매매 예약 가등기요. 가등기.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미란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오빠가 각서 던지고 간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돈 3천만 원을 주고 땅을 산 거라며 가등기를 신청했죠. 그게 무슨... 법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등기만 해놓으면 나중에 본등기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남은 돈으로 가등기 비용을 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어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게 팔 수 없어요. 이 땅은 사실상 김영희 씨 거나 마찬가지예요. 철수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으로 침을 삼켰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3천만 원으로 50억짜리 땅을 가져간다고? 이건 사기잖아요. 사기는 오빠가 한 거죠. 아버지 수술비 훔쳐간 거. 그건 어쩔 수 없었다니까. 철수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 같네요. 매매는 무산입니다. 잠깐만요. 제발. 철수가 정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민호는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부동산 중개소 안에는 철수와 미란, 영희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짓눌렀죠.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전화번호를 보더니 온몸이 굳어졌어요. 사채업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돈 준비됐어? 그게 조금만 더 시간을. 시발 내일이 마감이야. 내일 자정까지 5억 못 구하면 각서대로 한다. 형님 제발. 진짜 곧 해결돼요. 땅 팔면. 땅? 웃기고 있네. 내 명의도 아닌 땅 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내일 자정 잊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미란이 울먹이며 영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희 씨, 제발이요. 우리 좀 살려줘요. 반만 나눠요. 25억이면 당신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형수님, 저는 이 땅을 돈 때문에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농사 짓겠다고? 50억을 버리고? 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땅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에요. 오빠가 함부로 버린 땅이지만 저한테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선물? 돌밭이 선물이야? 네.
전 그 돌밭을 20년 동안 읽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철수가 벌떡 일어나 영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뭔데 우리 인생을 망쳐. 철수의 손이 영희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부동산 중개소 문이 열렸어요. 박 이장과 마을 사람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김철수. 박 이장이 철수를 떼어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영희와 어머니를 감싸 안았죠. 이장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이장은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우리가 다 봤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라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좋아. 그럼 어머니한테 도장 받으면 되잖아. 어머니, 나 철수야. 여기 좀 찍어줘. 철수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들이밀었어요. 어머니는 치매잖아. 내가 뭐라고 하면 다 고개 끄덕이실 거야.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지금 누가 누군지도 제대로 구분 못하셨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7장. 철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류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 여기만 찍어줘. 나 죽어. 진짜 죽는다고. 어머니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는지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손도 떨렸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철수가 어머니 손을 잡고 인감 도장을 쥐어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오빠, 이것 좀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가망도 없는 노인네한테 돈 쓰는 게 말이 돼? 차라리 이 돈으로 내 사업이나 살려야지. 그럼 이 똥값 딱 너나 가져. 평당 10,000원도 안 나갈걸.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대화였어요. 너 이걸 녹음했어? 응. 오빠가 집 문서 들고 나가려길래 만약을 대비해서.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혀를 찼습니다. 이거 완전히 증거네요. 본인이 직접 땅을 포기하고 매도했다고 말했잖아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녹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법적 효력도 없을걸요? 박 이장이 나섰습니다. 효력 있네. 가등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증인도 있어. 증인이요? 바로 나야. 20년 전 김만식 씨 장례식 때 내가 다 봤어. 철수가 통장 들고 튀는 것도, 영희가 혼자 장례 치르는 것도. 박 이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다 알아. 철수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타나지도 않았잖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땅 달라니 말이 돼?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철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귀를 막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문이 벌컥 열리며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죠. 김철수 맞지? 철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여길? 위치 추적했지. 내일까지라고 했는데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까 딱 좋네. 사채업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돈 있어? 그게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벌써 3달 넘게 기다렸잖아. 원금 5억에 이자만 2억이야. 총 7억. 7억?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채업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발견했죠. 너 동생이지? 땅 팔아서 오빠 빚 갚아줘.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오빠 빚이랑 상관없어요. 뭐, 가족이잖아. 법적으로는 남이에요. 오빠가 20년 전에 가족 포기했거든요. 영희는 각서를 사채업자에게 보여줬어요. 사채업자는 각서를 읽더니 피식 웃었죠. 와, 대단한데? 부모 버리고 땅도 팔아먹고 그런 새끼가 무슨 돈을 갚겠어. 사채업자가 철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가자, 김철수. 우리 사무실 가서 이야기하자. 안 돼. 나 줘. 철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은 철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미란이 뒤따라가며 울부짖었어요. 여보, 여보. 문이 닫히고 부동산 중개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는 영희의 얼굴을 쓰다듬으셨죠. 영희야, 우리 딸, 내 엄마, 저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은 죽었어. 그 한마디에 영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엄마.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아들을 알아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고개를 저으신 거였죠. 박 이장이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자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영희를 격려했어요. 2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땅도 지켰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영희는 웃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오빠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함께 자란 오빠였죠. 그 오빠가 사채업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철수를 태운 차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오빠, 이제 진짜 끝이야. 영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엄마, 집에 가요. 응, 집. 어머니와 영희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죠. 20년 만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뒷산밭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갔죠. 영희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땅 등기는 무사히 영희 명의로 넘어왔어요. 가등기가 있었고 각서와 녹음 파일까지 있었으니 법원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박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 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보상금 협의도 마무리되었어요. 최종 금액은 48억 원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돈을 받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본 적 없는 액수였죠. 영희야, 이제 뭐 할 거야? 박 이장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일단 엄마부터 모셔야죠. 영희는 보상금 중 일부로 읍내에 있는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시설도 훌륭하고 치매 전문 간호사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상담을 갖다가 마음이 바뀌었죠. 엄마, 여기 좋죠? 여기서 지내실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집, 우리 집이 좋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어요.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그럼 집에서 모실게요, 엄마. 대신 영희는 집을 크게 수리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보일러도 최신형으로 교체했어요. 어머니 방에는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을 들였죠. 화장실도 미끄럽지 않게 새로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어요. 낮 시간 동안 어머니를 돌봐줄 뿐이었습니다. 덕분에 영희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죠. 어느 날 저녁 영희와 어머니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하늘을 보며 영희는 어머니 손을 잡았죠. 엄마, 행복해요? 응, 행복해.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영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죠. 저도 행복해요, 엄마.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됐어? 영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전 박 이장에게 들은 소식이 떠올랐죠. 철수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간 후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고급 세단도 명품 시계도 전부요. 미라는 철수를 버리고 이혼 소송을 냈다고 했어요. 철수는 지금 쪽방에서 혼자 살며 공사판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잘 지내실 거예요. 영희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영희는 남은 돈으로 뒷산박 근처에 작은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농장이었어요.